일단은 짧게나마 유현석 단장님이 오늘 저희의 그 집담회 그리고 집담회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분의 이제 또 덧붙인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사실 이제 60, 70년대에 아무래도 장위동이란 지역 전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시기는 60, 70년대로 좁혀보고 싶었었고 그리고 난 뒤에 뭔가 또 다른 내용은 사실 가장 큰 것이 김중업 선생님이라는 그 존재가 이 시설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김중업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으셨는데 그분의 어떤 건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건축 철학을 얘기하고 그런 행사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김중업의 1960, 1970년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김중업 선생님이 주로 또 그 당시에 60, 70년대 활동을 많이 하셨고 맞아 떨어지니까 어찌 보면은 크게 사회적인 60, 70년대 분위기와 그리고 김중업 선생님이 어떤 건축가로서 60, 70년대 활동이 있다면은 그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무대일까 뭐 어떤 매개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장위동이 뭐 말을 끼워 맞추면 그렇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실 작년에 최말림 성북 구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게 괜찮겠다는 확신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제 4회차 정도를 진행을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1회로 김종호 선생님과 김종호 선생님에 대한 좀 전반적인 소개를 했던 1회차였고요. 행사였고 2회차, 3회차, 4회차 3개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른 거였죠.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건축과 미술, 미술과 건축. 건축과 미술 하면은 뭐 우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건축과 미술, 미술과 건축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야 혹은 예술 전반적으로 어떤 건축과의 협업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왜 그죠? 그래서 활발했었나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 주제를 관심 있게 들여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도 김종업 다이얼로그 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을 때 한번 그런 사람들끼리 한번 이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나를 주제를 정했었고 그리고 사회적인 저는 사실 그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어떤 이야기가 어떤 생각이 어떻게 작은 구체적인 것까지 물리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공간이나 집에 주택에 어떤 삶에 영향을 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해서 생각했었는데 마침 집에 이제 책들 중에서 서울탄생기 이 책을 이제 보게 되었었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과 어쨌든 매체에 소개된 어떤 그 활동을 관심사나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제하고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 쪽에서 오시면은 한 분을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3회차가 이제 이렇게 도시의 삶 처음에는 우리의 삶으로 주제는 1960년, 70년대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했었고 4회차가 이제 문화 읽기 쓰기 혹은 도시 읽기 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은 사실 작은 거였는데 김중업 선생님의 작품 혹은 작업 활동에 대한 어떤 글들 주변에서의 글들이 어떤 시각이 너무나 뭐랄까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혹은 좁다 혹은 발전이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좀 남성주의적인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런 글들이 많이 보여서 저 자신도 사실 좀 불편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주제를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았어요. 그 주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그래서 그렇게 또 참여하실 분을 모셨어요. 두 분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성원 선생님 저 그리고 두 분의 외부 인사를 모시는데 한 분은 학자 그러니까 교수였고 다른 분은 이제 안분 그래서 그렇게 두 분을 이제 이렇게 네 명을 이렇게 만든 거죠. 어찌 보면 두 분을 페어링을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분들 다 어떻게 다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지금 3회차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오늘 모시게 된 두 분은 뭐 어떤 소개는 그렇게 드려야 되니까 그죠? 서울 탄생기를 쓰신 송은영 교수님이 오셨는데 사실 연락드렸을 때 소속 같은 것들이 연락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가지고 소속도 바뀌었어요. 지금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스스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송은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서울탄생기라는 책을 한 1년 반 전 정도에 이제 내게 되면서 이제 연락을 제가 받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은 연세대 국학연구원의 학술연구 교수로 있고 이게 부제가 60, 70년대 문학으로 보면 현대도시 서울의 사회사인데 앞으로 80, 90년대의 서울에 대해서도 비슷한 작업을 하려고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책을 쓸 때의 어떤 목표 같은 건 책 서문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러니까 당시 제가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특히 웬만한 서울에 대한 연구가 너무 그 일제와 경성이나 아니면 조선시대의 중심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직접 지금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의 어떤 삶을 형성해온 직접적인 어떤 근원으로서의 서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일제하나 조선시대의 역사적인 어떤 서울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도 그런 방향으로 주로 진행이 되어 왔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연구서이긴 하지만 좀 더 지금 서울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가까운 어떤 서울의 기원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섭외는 없다.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래서 저는 송은영 교수님의 이 책을 발견한 것도 좋았었고 또 우연 혹은 인연, 필연 그래서 서울역사박물관에 제가 이제 섭외를 하려고 연락을 했을 때 마침 또 올해 장위동을 주제로 한 연구를 시작을 하셨을 때였고 그래서 반가웠었고 이게 뭐 도움이라 그러면 좀 거창한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지역사나 미시사 뭐 이런 여러 가지 60, 70년대 현대 저는 현대라고 얘기하는데 현대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고영 선생님도 한번 그렇게 소개를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역사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학예사 최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인 패널로 그래서 참석하게 됐고요. 네, 저는 이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12년부터 서울 생활문화자료조사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서울 생활문화자료조사라는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된 그 저희 박물관 대표 조사 사업인데 이제 그 서울에 위치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다 보니까 그 도시 서울의 정체성이나 장소성을 좀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저희 사업이 시작되게 됐고 초창기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뉴타운이 개발붐이 막 불면서 없어지는 지역들이 많아지니까 없어지는 지역에 대한 그 기록을 하는 측면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제 현재는 이제 박원순 시장 때부터 뉴타운 사업들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제 좀 뭐랄까요
재조명? 예, 다시 재조명되고 또 많이 이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취지를 기존의 그런 개발되는 곳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서울이라는 장소를 좀 특별하게 더 보여줄 수 있는 물론 서울이라는 모든 지역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면 조금 더 특색, 서울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나는 지역들을 좀 꼽아서 그런 계획성 있는 조사를 하자 해서 2010년부터 성격이 바뀌어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 장이동과 저희 박물관이 소재한 신분로 2가 지역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이동은 60년 아시다시피 60년대 이후에 서울 변두리에서 그 시역이 확장되면서 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도시화가 빨리 진행돼서 현재는 뭐 그 서울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뭐 도시사, 주거사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장이동을 조사하고 최근에 개발된 지역으로서 신문로 2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부터 경희궁터였으니까 경희궁과 관련돼서 이제 역사성이 높은 사대문안의 지역으로서 이렇게 차별화해서 두 가지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동을 마침 조사하는데 또 제가 서울 미래유산 사업이라는 기록 사업도 하고 있는데 미래유산인 김중옥 문화의 집에서 장이동을 이야기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지만 저는 일반인 패널로서 열심히 참가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류명이라고 해요. 딱 적합한 그 이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누가 저한테 어제도 와서 질문을 했어요. 저희가 타이틀을 미래유산 사용 설명서라고 지었잖아요. 서울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패널 그 언론사나 뭐 저희 인터뷰 오는 데가 이 이름을 도대체 누가 줬냐는 거지. 너무 잘 줬다고. 제가 줬습니다. 서울시가 갖고 싶어 합니다. 지금 미래유산 사용 설명서라는 그 제목 자체를. 그래서 너무 좋은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데 진짜 미시사잖아요. 저희가 그 장이동이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이런 조사와 연구 같은 것들이 저를 떠나서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저변에서 좀 논의되는 어떤 여러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저도 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숙제를 몇 번 시키면서 제일 먼저 시키는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대중교통 역 혹은 버스 정류장 이런 데까지의 공공 디자인을 조사해라. 그리고는 다음 숙제로 여기서부터 학교까지를 조사해라. 이렇게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몇 가지 이제 사실은 제 관심사이기도 했었고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의 이 시기고 지금 60, 70, 80년대 시기고 막 정신없이 지나갔던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주변인 거죠. 멀리 이야기하고 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서양사를 배우고 서양의 미술을 배우고 뭐 그렇게는 하는데 실제로 한국에 저 같은 제 분야의 건축인 경우에 예를 들어 60, 70년대 한국 건축사는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게 우리의 생활이라는 이유, 일상생활이라는 이유로 어쩌면 좀 무시하고 혹은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기쁜 자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류근수이고요. 저는 건축을 전공을 했었고 현재는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고 제가 프랑스에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주소 듣고는 김종업 선생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도 이제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현대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가 아니고 전혀 무지 상태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공통 분모들이 김종업 선생님과 생기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주한 프랑스 대사관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조사를 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있던 것을 또 어디 가서 이제 같이 발표할 기회도 생기고 조금씩 그러다가 이제 전시회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었던 2018년 김종국 다이alo그 전에 학술 연구를 제가 그때 맡아서 했었고 이제 이 지경이 이른 거죠. 그래서 장이동에 제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사실 장미동에 투어 골목 도시읽기라는 그 탐사 프로그램 만들어서 코스 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저한테 상당히 기억이 남고 오늘까지 사실은 이제 오늘 이야기하게 될 것들의 많은 부분에 뭐 바탕이랄까요? 뼈대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보죠. 사실 저희가 지난 뭐 한 3주? 어쨌든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달 정도 전부터 이메일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아직 2번밖에 해보진 않았지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거기에 계속 이제 덧붙여 나가면서 전체 이야기를 좀 분석하게 만드는 방법이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뼈대가 됐던 것은 2회차에서는 어찌 보면은 연대기 같은 거였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송 선생님의 이 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좀 지지, 버팀목, 뼈대, 기둥, 동아줄 사다리라고 전 얘기하고 사다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사다리.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책에 짬짬 읽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문구들을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적었던 것들을 일단 한번 공유를 했었어요. 한 2주 전? 3주 전에? 네. 그래서 그 공유한 것을 가지고 또 이제 답을 달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야기할 것의 대부분은 지난 동안에 우리의 대화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속기, 회상, 상기 해보는 그런 것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먼저 자료부터 보고 시작을 하나요? 네. 보면서 중간중간에 끊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뭐 이렇게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순서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아마 표현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책에 나왔던 많은 내용들 중에서 구성은 그죠? 책을 다른 소설을 그때 당시에 출간되었던 소설을 읽고 송 선생님께서 쓰신 거죠. 거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서 그죠. 제가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이 책을 어떻게 썼을까.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책은 미쳤다. 저도 사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먼저 질문하시고. 그냥 관심이 옛날 문학 소녀여서 예를 들어 소설을 읽다가 그 하고 많은 장르 중에 그죠. 시기를 60년대, 70년대 나온 소설 쪽으로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책들, 뭐 거의 100여 권의 책들을 읽으시면서, 나 책 써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저처럼 예를 들어,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하나를 끼워 넣는다, 이러죠, 색깔별로. 그러고 난 뒤에는 나중에 이제, 이제 책 써야지 해서는 이제 그걸로 이렇게 빼서 쓰셨는지, 이 책을. 책을 쓰는 방법을 여쭤보시면 나는 이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읽으면서 혹은 나 책 써야지 코르푸스 짜고 논문 쓰듯이 이 정도는 건드려줘야지 60년대에는 뭐 이렇게 하고는 그래 이거면은 키워드 검색 열심히 하셔서 이제 이런 책이 있네 그래서 책에서 또 도서관에 가서 빌려와서 그 책을 또 열심히 보고 그 부분을 또 해서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 생각을 이제 어떻게 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군데군데 이제 문구가 사실은 중복되는 문구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의심 반 혹은 상상 반 내가 쓰면 어떻게 쓸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김종훈 선생님의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쓰려고 지금 케이스 스터디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전 100페이지 썼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너무 동기도 사신 질문이시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동기도 있지만 어떤 방법 어떤 그런 경로 과정 같은 것들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동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의 어떤 직접적인 연원, 경성이나 뭐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좀 더 가까운 기원을 찾고 싶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책을 쓴 과정에 대해서 사실 여쭤보신 건 거의 처음. 왜냐하면 가장 사실이어서. 보통 문제의식이 뭐고, 뭐 책의 체계가 어떻고, 뭐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 그래서 그게 아까도 질문하셨을 때 이게 개인적인 질문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최근에 들어서 많이는 아니지만 연구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여전히 사실 안 돼 있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제가 110여 편의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서울이나 뭐 건축이나 아니면 제가 찾는 어떤 공간이 어디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제가 미리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무식하게 다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는 그거 이해가 됩니다. 알 수가 없고.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무식하게 앞에서부터 계속 이해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그러니까 물론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무작정 다가 아니라 여기 나온 작가들은 그래도 문학사적으로 꽤 인정받는 중요 작가들인 거죠. 근데 그 중요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몇 개 유명한 걸 선별적으로 뽑아서 읽은 게 아니라 웬만큼 거론되는 대부분의 작가들의 모든 작품을 그냥 다 읽으면서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원래 전공은 무엇이었어요? 국문학. 근데 제가 학부 전공이 원래 역사학이에요. 사학과를 졸업을 그래서. 했었고. 역시. 그래서 자료를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편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책을 쓰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제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어딘가 사학과 냄새가 난다. 공문과지만 한국문학을 전공했지만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나에게 그 짧은 학부 4년이었지만 내가 그 공부를 했던 것은 진짜 나에게 남아 있었구나 라는 거를 어쨌든 깨닫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냥 무식하게 다 읽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작품을 읽다 보면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일종의 아카이빙 하듯이 그냥 다 컴퓨터에다 워드로 다 친 거죠. 다 옮겨 적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꼼꼼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죠. 그래서 옮겨 적고 물론 이제 나중에 책을 쓸 때는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 생겨요. 책에 들어갈 수가 없고 책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근데 그렇게 정리를 했다 해도 그 작품 속의 문구들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예를 들어 그게 묘사가 되었고 또 재현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건 다른 역사 자료, 뭐 건축사 자료, 이런 것들을 뒤져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설을 읽는 것 못지않게 아마 이 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도시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책들을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지리학 책, 그러니까 지리학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봤었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소설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관점을 갖춘 다음에야 제가 정리한 그 일종의 아카이빙 같은 그런 소설 속 자료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가 다시 그때서야 보이는 거겠죠. 이제 쪽집게 과외로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서 아까 생활사하고 관련돼서 요즘에 연구 방향이 영화를 보고 그 당시에 그 영화들 배경으로 이제 주로 이제 그 만들어진 거라든가 아니면 사진 그 작가들의 아카이브를 보고서는 한다든가 아니면 페인팅도 이제 풍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추상으로 넘어오기 이전에는 예전에 이제 뭐 파리의 시내의 모습 뭐 이런 걸로 해서도 많이 보는
그래서 사실 그 예술이 작동하는 방식, 그 도시를 읽어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서울의 이제 어떤 문학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상과 이제 팩트와 요소, 이제 실제와 이걸 두 개를 중첩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좀 흥미진진했던 게 여기 중간중간에 미술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조금 몇 개 있습니다. 그래요? 예, 모르시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만 눈에 보이고 예, 이번에 전문 분야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저희 미술에서도 공공미술 분야는 사실 이렇게 도시 개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공부의 참고도서로 이제 좋은 책을 또 좋은 저자를 소개시켜줘서 이거는 나의 밀리언셀러다. 이거는 이제 계속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80년대도 제가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저술에 있어서도.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생활사 얘기를 했지만 좀 말을 이제 이어가는 그 수치에서 사실 이 책 앞머리에 연대기를 나누셨잖아요. 예. 네, 근데 저도 이 연대 부분이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개괄적으로 1961년부터 66년, 그 다음에 크게 보면, 그 다음에 66년부터 72년, 72년부터 78년 이렇게 세 개의 그 시대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왜 그렇게 구분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 이제 앞으로 얘기해서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예. 60, 70년대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역사상에 접근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10년 단위로 끊어서 시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책에서 66년이 분기점이 되는 이유는 60년대 초반과 60년대 후반의 상황이나 분위기나 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진행 과정이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그냥 경제 개발의 시대, 산업화의 시대, 근대화의 근대화가 시작된 시대라고 그냥 얘기하지만 사실 60년대 초중반, 심지어 65년 정도까지를 보면 사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몇 번씩이나 계획을 수정해야 하기도 하고 미국이 거기에 개입하는 일도 생기고 뭐 화폐개혁도 해야 되고 하여튼 제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5.16 쿠데타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66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도성장의 시기가 시작이 되면서 일종의 경제성장의 효과가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설 속에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도시의 측면에서 보면, 일단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도시 개발로 이어지는 어떤 자본이 형성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50년대 하면 보통 원조 경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60년대 초중반까지도 원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외화를 끌어들여야지만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66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효과가 나타나서 정말 10% 나중에 69년 이때쯤 가면 목표를 계속해서 초과 달성할 정도의 고도 경제성장 시기가 되고 65년에 또 한일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일본의 차관이 들어오고 또 64년에 1차 파병하고 베트남에 1차 파병하고 2차로 65년에 파병을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베트남 특수라고 부르는 미국의 달러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말 그대로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는 거고, 도시 개발의 측면에서도 66년에 김현욱 시장이 이제 부임을 하는데 서울에는 부산을 이렇게 싹 밀어다 버리다시피 하고서 이제 서울에 부임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알다시피 도로를 깔고 여러 가지 지하도를 파고 이런 개발에 미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대규모의 토목 사업이라든가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금이 없으면 진행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현옥은 그 일들을 엄청난 빚을 져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돈이 넘쳐나서 한 건 아니지만 그걸 그 사람의 어떤 저돌성과 그리고 박정희의 어떤 지지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경제력이 만나면서 실제로 어떤 사회 변화가 그 산업화 내지는 도시화, 근대화의 효과가 66년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60년대 초반이 50년대 오히려 50년대와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했다면 66년 이후의 상황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앞뒤로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문학 작품의 변화 때문에 구분을 했다기보다는 도시의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구분을 한 게 맞죠. 그리고 72년이 기점이 되는 이유는 사실 66년은 더 그 변화의 그러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게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 72년은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강남 개발의 본격화라고 하는 거는 가장 그걸 구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때 이제 강북 지역은 개발 제한 같은 게 걸리면서 실제로 뭐 백화점이든 아니면 학교든 공장이든 뭐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대신에 강남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면서 개발하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죠. 그러니까 강북과 강남의 어떤 균형,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위계 관계가 다시 재설정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72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또 하나의 어떤 또 다른 도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된다고 봤습니다. 뭐 끝났네요. 뭘 끝나요? 더 이상 얘기해 주세요. 얘기할 거 많습니다. 제가 아이러니하게 제가 이 강남 개발의 72년부터 78년 사이에 잠실 그다음에 강남에서 살았던 이사를 이제 계속 점핑을 1년 단위로 이제 해가면서 이제 분양을 받았던 시기라 황량한 벌판에서 사셨군요. 그렇죠. 저는 버스 정류장 종점이 저희 집인 줄 알았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가면서 사실은 저한테도 이 강남 개발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완전 도심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제가 안현동에서 살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양옥 주택, 그러니까 한옥을 약간 양옥식으로 바뀐 그런 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아파트를 전전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인생사 이게 이제 연표가 저희 인생사 연표, 이사의 연표 같이 주민등록증 대장을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보다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뭐 메모지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앞에서부터 저희가 조금씩 거치면서 그 잊고 산 기억들 이런 것들 다시 추적해면 좋죠. 첫 이미지 딱 들어가는데 1시간 지났어요. 좋네요. 지났어요?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그래서 뭐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메일에서도 그죠? 서로 얘기를 했었고 연대 구분을 어떻게 하셨나 왜 그죠? 근데 그게 또 마침 또 김중업의 저는 제 역할은 김중업으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다 김중업으로 기승전 김중업. 그래서 김정수 선생님의 어떤 연대 구분을 제가 했던 것과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죠. 당연히 이 개인의 삶과 그죠. 송 선생님이 책에 쓰신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큰 어떤 제도 체제 혹은 뭐 어떤 이념이나 이런 큰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은 저도 얘기를 했지만 송 선생님도 책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나눴던 연대 부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65년에 이제 르꼬르비지에가 김중업의 어떤 뭐랄까 분신이라기보다 어떤 뭐 스승이고 전부이기도 했던 르꼬르비지에가 죽고
어찌 보면은 그게 되게 지금 재밌는 그런 거죠. 김현욱 시장이 이제 등장하고 했던 게 66년, 65년 이런 것들이 저는 김중업이 나중에 덜 유명해졌고 상대적으로 더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대의 질서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크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승만 질서의 사람이었는데 박정희가 되면서 애는 썼는데 튕겨나가고 그 뒤로 전두환의 질서가 되면서는 뭐 제가 이름을 그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또 다른 뭔가 있겠죠, 그죠? 그 질서에 이제 수능 뭐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도태된 사람이다. 뭐 거기는 김수근도 있어요, 사실은. 김수근도 전두환의 체제에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이라서 이제 나왔던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장에도 뭐 그렇게 이제 메모를 했는데, 뭐 그 전 시대에 뭐 어떤 중요한 일들이 그때 이제 변곡점에서 일어났던 일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일어났던 현상들이 끊어졌을까? 혹은 계속 연결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만하고 그죠. 지금 뒤에 이제 제가 가져온 이미지는 55년에 김종업 선생님이 그린 스케치, 서울의 스케치. 서울역이 네,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청. 그렇죠, 이제. 그러네요. 중앙청이에요, 이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런 건물들이 분명히 저는 55년에 이거를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중앙청이고 이게 시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시민회관 아닐까. 시민회관, 그 당시에. 예, 맞는 네, 것 같죠. 각도나 이런 걸로 가운데가 봤을 때. 중앙청이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55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 4, 5를 외국에서 계셨으니까 아마 이제 회상을 하시면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이제 남아있는 건물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일 거라고요. 이제 이런 건물들 보면 성당같이 보이고 명동성당, 예를 들어 혹은 교회, 왜냐면 또 개신교 쪽이시니까 그 집안 전체가 뭐 그런 건물들이지 않을까, 그죠? 추측해 봅니다. 근데 이분은 평양 출신이고 외국 뭐 요코하마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셨던 분이라서 서울이 이제 우리도 그 얘기 했었죠, 그죠? 서울이 고향이 아니시고 해서 이 그림이 가지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뭐냐면 이제 전문가의 입장, 도시와 건축을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자기가 짧게 있었던 혹은 어떤 뭐 모르죠,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놀러 다녔었는지 서울을 그렇게 자기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러면 좀 1차적이고 구조겠죠. 서울의 구조, 그 당시. 그래서 이 그림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 서울의 거의 전부였다고 볼 수 해도 이 있겠죠. 크기가. 네, 맞아요. 그쵸. 저는 55년이었으면 네네네. 참 작았네요. 네, 진짜 네, 작았어요. 작았어요. 네. 그 이 그 책이 네. 그 누구의 소설이었죠? 최인훈의 소설이었나? 거기서 작지만 이호철 극장내에서, 소설에서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호철 저 정도면 전차가 다니는 반경과 정도? 비슷하고요. 네. 네, 그리고 물론 전차 노선을 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약간 사대문안 네, 중심으로 네, 그림, 네. 딱 그려진 그림. 모르겠네, 이게 뭐 일제시대 때 엽서를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했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혹은 뭐 신문에서 이걸 도대체 항공사진이나 뭐 뭐로 했을까,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사실 이제 뭐 저희가 꼭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지만 공유했던 자료들이죠. 왼쪽은 제가 그 큰 어떤 장위동을 만들어가는 큰 이야기들이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것들이고, 중간에는 이제 약간 뭐 어떤 산업의 변화 이런 것처럼 정책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영향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 다음 단계 정도.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어찌 보면 이 줄이 장위동에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세 줄을 썼었고, 오른쪽 좀 희미하고 이렇게 작은 글씨들은 김중업의 당시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구영 선생님한테 그 지금 하고 계신 연구에서 그죠? 네. 코르푸스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게 시기로 나눌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짐작에 저는 이제
고백을 했죠. 그 전에 나왔던 연구 자료들을 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지, 그리고 연대에 대한 질문도 나왔긴 했는데, 그죠? 그게 뭐 전체를 다 다루는 건지,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것이 아까 전에 보니까 그냥 뭐 다 대답해 주셔도 좋고 생각나는 것만 해주셔도 좋은데, 어떤 목록을 이제 따라 미리 만들어서 하시는 건지, 그 대상 지역을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지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좀 뭉뚱그려서 질문을 다시 드리면은, 지금 하고 계신 연구의 어떤 뼈대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지. 기본적으로 저희 생활문화자료조사는 현재 서울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0년에 장이동을 조사하니까 2020년에 장이동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되, 현재를 보려면 이 앞단의 이야기들을 알아야 현재가 이렇게 구성됐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골격은 시간, 공간, 사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축에 따라서 그 좀 통시적인 그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보고, 그러니까 주로 역사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문적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공간은 뭐 지리학이든 건축학이든 뭐 혹은 사회학이든 해서 그 공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사람들이 그걸 영위해서 생활하는지를 보고, 이제 또 마지막 사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실제로 박물관에서 저를 비롯 저와 같이 파트너가 되는 선생님이 가가호 방문을 해서 직접 구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구술 생애사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꼼꼼하게 태어나서 현재까지의 삶을, 정말 장이동에는 뭐 90년에 왔다 손 치더라도 그 전에 이제 어디서 살다가 결론은 거쳐 장이동에 오게 된 거는 다 그 맥락이 와닿아서 그렇게 꼼꼼한 조사를 하고 싶어서 지향하는 바이나, 사실 저희가 시간적인, 공간적인 플러스 그 서울에 대한 서울 시민들 조사를 제가 10여 년 하다 보니까 서울 외의 지역보다도 굉장히 프라이버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강해서 자기의 이야기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조금 그 경기도 그 주변 경기도 외곽 쪽만 가도 그냥 젊은 분들은 조금 덜 하지만 뭐 한 40, 50대만 지나가도 당신의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들을 뭐 소소한 뭐 사기당한 일, 뭐 망한 일, 애들을 어떻게 키웠고 시집살이 어떻게 했고 뭐 남녀를 불문하고 굉장히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는 반면, 서울 분들은 질문지를 요구한다던가 정말 팩트를,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니는 뭘 하는 애들이냐, 그래서 장이동의 역사랑 변천을 보고 있습니까? 장이동의 역사? 장이동은 뭐 몇 년도에 이렇게 됐고 몇 년도에 이렇게 했고, 내가 하는 건 다야, 됐으니까 가, 이런 식의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향하는 바와 같이 깊이 있는 대화를 최대한 하려고 하지만, 뭐 그런 인터뷰를 당하시는 분의 입장도 그렇고, 저희 사업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 전체적인 그런 시간적인 뭐 이런 프로세스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가 구술생애사를 방법론으로 취하지만 사실은 지역사와 그런 개인사가 좀 복합된 형태의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리고 저희는 그 사람을 볼 때 특히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소위 토박이라고 하는 몇 대째 거주한 사람, 그 다음에 이주해서 들어온 사람, 또 살다가 나간 사람, 이게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연령대, 성별, 이렇게 좀 고루고루해서, 물론 그 동네 사는 모든 분들을 보면 좋겠지만, 이제 이런 조사들이 지적받는 것들이 약간 일반화의 오류? 그 몇 사람을 가지고 케이스하는 거는 너무 그렇지 않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음에도 저희가 이런 걸 계속해 나가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그런 미시적인 이야기를 담지 않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근현대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소홀하고 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이야기된 것처럼,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뭐 구보 씨의 일일에서 보는 구보 씨의 하루지만 우리 굉장히 소중하게 그때를 다시 한번 회고하는 것처럼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고 있고, 그런 공격에 최대한 저희도 방어하고자, 그리고 저희의 연구의 퀄리티를 높이고자 좀 합당한 제보자들을 저희도 최대한 골라서 선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 구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의 가장 지금 당대를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대 2020년을 포커스로 하지만 그 지역이 발전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큰 변곡점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있어서 동일한 방법론과 동일한 시기 구분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공간 사람에서 뭐 역사랑 저희 이제 주민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하는 것들은 기본 골격으로 가되 메인이 되는 공간 변화라든가 사회 변화는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저희가 시장들 사대문 안에 있는 시장들 거의 다 건드렸는데 그런 건 이제 경제지리학적인 측면에서 조사하고 또 백사마을 같은 이제 노원구 중계동의 백사마을은 굉장히 그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고 뭐 별로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빈민 주거 지역이라는 특성상 사회학적 조사가 포커스가 돼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그 연구팀의 구성을 지역마다 좀 다르게 하고 있고요. 장이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건축 제가 아까 뭐 60년대 이후에 도시건축박물관에 가깝다라고 한 것처럼 건축팀하고 사회조사팀이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건축이라는 곳이 건축이라는 사람을 담고 있는 집이 있고 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집이 변하면서 같이 변화하니까 그런 사람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지금 2020년 장이동 조사는 뭐 계속 저희 내부에서도 진행 중인 사업이라 논의되고 있지만 뭐 이전에 왔다 갔다 했던 메일에도 있듯이 장이동은 사실 60년대 이전까지는 굉장히 오래된 농촌 마을로 논밭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명덕, 덕굴, 아랫마을, 중간마을, 윗마을, 뭐 활량리 뭐 이런 자연 마을들이 있는 그냥 시골 동네였는데 서울도 아닌 고양군 숭인면 시골이었는데 60년 이후에 뭐 부흥주택, 재건주택, 뭐 국민주택, 동방주택까지 뭐 70년에 막 이렇게 다 되면서 사람들이 막 들어차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개발 논의들이 또 90년대 이후에 계속되면서 뭐 빌라촌이 형성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침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택들이 그러니까 60년 이전의 농촌 마을, 그 다음에 부흥주택의 시기, 부흥 재건주택의 시기, 동방주택의 시기, 이후에 뭐 빌라와 다세대들이 막 늘어서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논의와 현재에 이르는 그런 아파트와 뭐 재개발 추진, 뭐 조합 설립, 인가 취소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그런 식으로 시기 구분해서 지금 2020년 장이동 조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60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장이동은 60년? 어떤 변곡점?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장이동에 지금 62년에 처음 그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주택 재건주택이 58년에 생겨요. 그리고 62년부터 64년까지 국민주택이 생기고 그다음에 62년부터 67년까지 동방주택단지가 개발되면서 58년부터라고 시작점은 볼 수 있겠지만 60년 어간부터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석을 제가 해보면은 장이동은 공간의 어떤 도시 공간 구조에서 주거라고 할지 그 변화가 어쩌면 전체적으로 큰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꼭 동방주택 혹은 동방고개 동방단지가 아니고 그 주거 시설이 들어왔던 그 시기 부흥이나 뭐 영단이나 그 당시에 그 58년 그게 이제 이 전체 지금의 모습에 만들어낸 어떤 기초가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낱말을 찾아냈습니다. 그 선생님 그 책에 정가인문과 그 다음에 이총 향도가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은 장이동의 그 건축박람회 정처럼 농촌이었다 변화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 책에서는 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인간 개인이 농촌에서 살다가 서울로 상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국은 이 정가인농이나 뭐 아니면 그 이촌향도라고 하는 이런 얘기하고 지금 약간 시공간에 아니면 이동상에서 그건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맥상통하는 바의 그 접점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얘기가 자연스럽게 다시 또 선생님 책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보시면서 그래서 뭐 연표에서도 나왔지만 뭐 말씀하셨고 좀 고양군에서의 역사 뭐 이런 14년까지도 올라가는데 경원선 뭐 경춘선 얘기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박준수 선생님이 트위터에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걸 제가 뭐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성제국대학 관사 신축공사 설계도인데, 제가 이것을 찾았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주택에 대한 연구를 그때 한번 이제 김종호 선생님의 주택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뭐 파볼까 뭐 하는, 그러다가 뭐 다 할 수는 없고, 관심 있었던 것은 저는 이제 여기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김종호 선생님이 사셨던 성북동 한옥의 어떤 평면이 제 눈에는 제가 알던 한옥의 평면과는 좀 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일본의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뭐 모르죠. 이제 평양에서 사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집이 한옥이었는지 일식이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자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요코하마에서는 당연히 일식에서 사셨을 거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서 이제 정착을 하시게 된 건데, 그 첫 집은 이제 이 집이거든요. 딱 요 집은 아니겠죠. 관사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지만,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작은 하급 뭐, 교직원 집에는 사시지 않았겠지. 왜냐면은, 프랑스 가기 전에 이미 서울대 교수였으니까, 그때 교수에게 주는 집에서 사셨을 거고, 돌아오셔서도 같은 집을 유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에 합당한, 그 당시 집위에 합당한 집에 사셨을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런 형태, 주택의 어떤 형태가, 구성이 그 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김종호 선생님이 제가 뭐 이제 그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책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김종호 선생님이 일하셨던 르꼬르비제 사무실에 일했던 아시아인으로 인도인이 있었고 일본인이 있었고 중국인이 있었는데, 중국인은 구조 쪽이어서 이제 약간 논외고, 그 일본인과 인도인과 김종호 선생님 한국인이 사무실을 떠나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했던 행보가 사실 또 궁금하긴 했었어요. 저는 작품보다 어쩌보면 좀 삶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많은 입장이라서. 근데 그 나머지 분들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다 주거 쪽이었어요. 요시자카 타카마사라고 하는 일본 교수는 주거학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집중을 해서 주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고, 물론 이제 입장이 약간씩 달랐겠죠. 일본은 이미 이제 그 당시에는 60년대 들어가면서는 발전이 많이 됐으니까 어떤 공동주택이나 주택을 보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 어떤 주택의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인도에 이제 재작년에 프리츠커상을 받았었어요. 발크리시나 도시가, 그분은 어쩌보면은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뭐 요즘 말로 하면 주거 안정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사실 김종호 선생님을 연구하면서 김종호 선생님은 사실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쪽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한국의 입장이 그 당시에 뭐 개인적인 입장이나 먹고 사는데 조금 바빴을 수도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몇 안 되는 글 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빈민을 위한 주거를 건설할 것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글이, 짧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에 이제 보면은 사실 이분이 영향을 받았던 것은 핀란드에서 알바로 알토라고 하는 유명한 또 디자이너 혹은 건축가와 만나면서, 그때 핀란드도 어떤 전쟁, 우리 한국만큼 많은 전쟁을 겪었고, 그 뒤에 알바로 알토가 재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고, 주거 문제를 갖다가 고민을 하면서 약간 어떤 이런 지금 생각에, 예를 들면 재료와 혹은 그 금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며 하는 얘기를 아주 깊게 들어가시진 않는데 상당히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건드리시거든요. 그래서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도 몇 편 안 되지만 이제 이런 단위체에 대해서, 그죠? 이런 어떤 모듈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뭐 르꼬르비지의 영향도 있긴 했었겠죠.
그래서 또 저희 이메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한 주제가 어찌 보면 당연히 이제 책에서도 많은 부분이 등장하는 것이 주제가 어찌 보면 이주라고 생각해요. 방금 이제 성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60년대의 어떤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 아닐까. 그래서 송 선생님께서 60년대 어떤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한번 짚어주셨으면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주와 관련해서요? 왜냐면 꼭 이주뿐만이 아니고 60년대라고 하면은 이제 떠올릴 만한 사건들 앞서서도 얘기는 해주셨죠, 그죠? 뭐 예, 예. 한일협정이나 5.16이나 그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생활사 혹은 뭐 좀 밑으로 내려와서 아, 예, 예,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그냥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실 수 예, 있으면 예. 좋겠죠. 예. 그냥 여기 화면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인 사건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그 분기점이 되는 일들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생활사, 사회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어서 그 떠돌이 의식들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충갑 선생님도 이사를 여러 번 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동을 했고 또 자기 평균. 평균적으로 그리고 자기 집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제가 책에서도 인용을 했지만 그 주택 인구조사 센서스 같은 거를 당시에 62년에 나온 걸 보면 50% 이상이 자가에 살았다라고 나오는데 그 자가에는 사실은 고아원, 양로원부터 시작해서 뭐 움막집, 뭐 판잣집, 토굴, 토굴은 그때쯤 사라졌고요. 일제하에는 있었는데 이 토굴이나 뭐 토막 이렇게 집이나 움막 같은 그런 집들은 이제 그 일제하에 있었는데 이 시기에 오면 주로 천막을 이용해서 짓거나,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온 뭐 이렇게 바라크라든가 그런 걸 주로 활용을 해서 짓거든요. 그래서 그 토굴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일제하에 빈민 거주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형식상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 이제 빈민들 집단 이주시켜 놓은 뭐 신림동 공천동이나 광주대단지의 빈민촌 사진을 보면 어쨌든 압도적으로 먼저 천막이 많고요. 나머지는 이것저것 재료들을 여기저기서 구해다가 환자로 가져다가 지붕에는 돌도 얹고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런 데서 부산에도 그렇게 천막이 많았죠. 판잣집도 상상하기는 힘든 것이 이제 판자를 만드는 산업이 있어야지 판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쉽게 그냥 판잣집이라고 생각하지만 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판잣집이라고 부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런 저희가 것들이 공장 생산으로 판자가 나온 게 무슨 년대인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한참 문 거죠. 해목재 같은 거 정말 해목재로.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에 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조사했는데 거기도 이제 청계천이나 후암동, 용산 이런 데서 불량주택지 정비하면서 이주한 분들이 글로 대다수 이주한 건데요. 1에서 8동, 그러니까 그 구릉지, 그러니까 산에 1에서 8통까지 나눠져 있어요. 되게 획일화되어 있어요. 1통은 청계천에서 온 사람, 2통은 용산에서 온 사람, 3통은 후암동에서 세트를 돼서 같이 움직였는데 처음에 올 때 그냥 빈 땅에 이렇게 라인을 작대기 같은 걸로 구워서 8평 하고 뭐 벽돌, 시멘트 벽돌 300장, 텐트 하나, 땡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그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분야에서 실측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가지고 그 실측하는 방법을 배웠던 그 사례가 서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성자 선생님 그 아드님이었던 신영학 교수님이 그 뭐 80년대가 80년에
실측을 해방촌을 실측을 하셨는데 아, 거기 선천군에서 오신 그 주민들이 만든 길이 폭 2m에 6m짜리 이 쪽방들이 네. 쫙 지금도 몇 개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실측을 한 거를 보고 저희가 그 다음에 실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정말 많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정보를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상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뒤에 세 개의 페이지에 송 선생님의 글들을 조금씩 넣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방 혹은 네. 개인의 공간 그렇게 이주를 하면서도 물론 어떤 본능이랄까 사람의 본능으로서는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게 작게 방이든 혹은 집이든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체성이나 조금 더 큰 문제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건 이제 사실 되게 재밌게 잘 쓰셔주셔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읽으면서 솔직히 송 선생님이 글을 창작을 하셔도 잘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방들의 제가 읽어볼게요. 방들의 수요만큼 세상에 존재하는 기적의 수요. 하나의 방이 꾸며지기까지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째요? 그 구절은 김승옥 소설에 나오는 거라서 제가 썼다고 얘기하면 이런 것을 물론 이제 100% 나의 글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건데 어디선가 이제 이게 있어서 나오는 거고 그 작가님도 그렇죠. 예. 당연히 어디선가 이게 나왔을 건데 이걸 보는 눈도 필요한 거죠. 사실은 끄집어낼 수 있는 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여튼 요 앞부분에 사실 60년대 얘기하면서 이주 그리고 어떤 공간 정착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체성 그게 이제 개인의 정체성일 수도 있고 이제 전체 어떤 서울의 정체성이 갖춰가기 뭐 시작했다 그러는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단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실 아까 방금 전 이주의 문제를 따지는 건 아까 맨 처음부터 경제 결국은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다 서울로 가는 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책의 중반에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종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좀 다른 문제인데 물론 이제 종삼도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실 오피셜하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공공적인 영역에서 많이 다루기도 하지만 또 이런 주거의 문제와 또 이렇게 나란히 가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은 같이 논의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별도의 이야기로만 했는데 잠깐 그러니까 설명 없이 그냥 계속 종삼 그러면 종삼이 이제 매매춘 사창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종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도시 흔히 얘기하는 성곽 내부에 종삼이 있는 경우보다는 그쵸 그 약간의 걸쳐서 경계든 아니면 약간의 그러니까 보통은 기차역 앞이라든가 뭐 하여튼 군대 시설이 있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창가가 형성되는 어떤 입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의 정말 도심 한가운데 그런 입지와 전혀 상관없이 대규모의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크다시피 한 세계에서 가장 그게 어디였을까요? 그게 종삼 익선동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의 종묘에서 세운상가 자리죠. 세운상가 자리. 세운상가 자리도 그 위쪽에 북쪽으로도 익선동 있는 쪽에 옛날에 그러니까 워낙 길어서 요정들도 많고 그러니까 세운상가 자리에 있던 사창가는 판자촌 가까운 그런 거였고 그보다 더 위쪽에 종묘 쪽에 종묘 쪽은 아예 이렇게 디귿자로 형성된 아까 디귿자로 만들어진 한옥인가요? 한옥을 큰 한옥으로 고급 기생집 컴플렉스 한옥들이 남아 있어서 그 한옥들이 이렇게 방 한 칸 한 칸씩 나눠져 있으니까 구조 자체도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 상식과. 근데 재밌는 게 저는 그 우리가 흔히 그 댄디보이가 만들어졌던 명동과
그다음에 이 아까 그 종로 결국은 종삼이 이제 집중해 있는 새로운 청계천 라인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저는 이런 현상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고급과 하급의 예, 뭔가 그 이유는 계속적인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고급과 그 하급의 문화가 성과 거의 소비하고. 대부분 크로스로 겹쳐 있거든요. 그 거리들이. 그래서 저희 이걸 읽다가 너무나도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줄치면서 막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왜냐하면 아까 뭐 저희가 주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지는 않고 이 장이동은 주거의 지역이긴 하지만 바로 요 앞이 미아리와 또 저희 바로 옆에가 청량리여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차피 여기 이제 저희가 강연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 책을 안 읽었을 테니 그거에 대해서 살짝 걸쳐주시면 그런 의미도 이제 다음 편도 넘어가면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사창가 뭐 매매충 그런 거 사실 우리 정도는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더 젊은 세대들은 그 단어 자체가 그렇죠. 뜻을 알지 네. 모르겠어요. 성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인데 이제 그 다음 이 얘기도 맞닿아 있는 것이 제가 한번 상상했던 것은 일제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욕망, 꼭 그 어떤 성적인 것만 아니고 명예욕, 뭐 어떤 돈을 벌고 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욕망들이 상당히 눌려 있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조선인에 한해서지만 그러면 해방과 함께 엄청나게 이게 터졌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게 어떤 면으로 나타났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김종호 선생님이 했던 초기작 중에 이제 명보극장 신축 설계를 하신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명보극장이 57년 이제 경향신문 기사인데 광고죠. 그래서 개봉한다는 광고고 개봉의 우여곡절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때의 개봉작으로 삼았던 영화가 상류사회이고 주연이 이제 빈 크로스비 그리고 그레이스 켈리 그리고 누군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당시 그레이스 켈리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나코 왕비로 이제 결혼하고 이제 가버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어찌 보면 그 57년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가 되고 전쟁이 끝났고 어떤 어떤 돈 같은 것들, 발전 이런 것들이 또 그때 전 세계에 또 눌려 있다가 터지면서 모르겠어요. 이런 신분 상승 혹은 위에 어떤 뭐라 그러죠? 지금 내 삶은 좀 비루하고 어렵지만 좀 더 나은 삶을 보고자 하는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이런 영화를 좀 인기 있게 만들었고 미국에서도 뭐 혹은 한국에서도 이게 개봉작으로 먹힐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광고인데 되게 명보극장 그러면은 당시에 주시던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어지지는 않았고 이건 아마 김중호 설계건축연구소에서 아마 제공을 한 이미지가 않았을까. 그래서 소송도 갖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동아일보 이제 한 2주 뒤에 이제 기사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이 이 상류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대중들의 어떤 그 뭐랄까 가벼움에 대해서 약간 질타하는 이게 꼭 영화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어떤 그 사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돈을 사실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 것도 입장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로 이제 우리가 50년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김중업 선생님의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활동들을 적었는데 이렇게 얼핏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중에 약간 이제 관련되어 보인다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청소년 영화제 추천위원 뭐 이런 것도 하셨어요. 그 말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런 것도 하셨네지만 청소년 영화제가 있었네. 그 당시에 영화제는 있었을까? 아, 청소년 영화제도 있었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책만이 아니고 다른 책도 읽다 보니까 60년대는 영화의 시대였다. 네.
텔레비전이 등장하기 전 본격적으로 네, 60년대 한국 영화 전성기. 한국 영화의 전성기. 뭐 혹자는 또 그러더라고요. 뭐 2000년대가 더 전성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은 문화적인 어떤 그 매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죠? 이런 게 장미동에도 근처에 영화관이 네.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예. 장이동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쪽 아닌지 돌고지로 라인 쪽에 보면 예. 큰 영화관이 그쪽에 있어 있었다고. 길 옆에 있었는데 제가 아. 지금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앞전에는 이제 광목천으로 이렇게 네. 둘러서 가설극장을 운영하다가 아. 가설극장이 없어지고 나서는 예, 영화관이 생겨서 극장을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저 새로운 소식이네요. 그 신문기사에 그런 그 장미동에 있는 극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뭐 좀 한주름 했다는 사람들 영화 극장들 다 지역에 소유하고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니까 그 극장이 있다라는 건 결국 번화가라는 맞아요. 뜻을 가지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예외적이네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이동에 사창가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장미동 안에. 예, 60년대에 여기 건설붐이 불고 동방주택단지 같은 것들이 개발되니까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노무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을 소비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 저쪽에 그래서 저쪽, 예. 저 아래쪽에. 네, 그 이제 그 돌고지로 아래쪽 그러니까 돌고지 역하고 이 돌고지로 올라오는 그 중간 어디쯤에 그 사창가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도 아직까지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맥양집이라고 하는 네, 맥양집, 맞아요. 그래서 카페에 무슨 한- 장미 뭐 이렇게 써 있는 네 개인가 꽤 이렇게 많아요. 붙어 네. 있는 집이 아직도 그렇죠. 네, 있어요. 네. 영상 편집해 주실 때 네. 여기 요쯤에서 지도 한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고지로 아, 표시하고 예, 이런 예, 것들. 예. 뭐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죠? 뭐 그런 극장도 있고 하지만 인프라 그런 문화적인 뭐 어떤 뭐 사회적인 인프라가 없었던 많이 부족했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이제 다방에서 우리로 치면 카페죠, 그죠? 만나는 것이 이제 약속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일 이야기하고 뭔가 계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집으로 부르지는 못하니까 당연히 종로 그때 당시에 종로에 유명한 카페들 다방이 이제 있었고 그 다방들 중에 또 보니까 호텔과 이렇게 같이 있는 호텔 안에 있는 다방 예를 들면은 우리 때나 일제야 다방이랑 50년대 다방이랑 막 다 섞여 있는 30년대에서 60년대까지의 네, 이게- 다방들을 이렇게 좀 넣어놨어요. 예, 너무 어떻게 보세요? 시기가 다른데 많이 막 섞여 있네. 너무 다르시다고 지적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아마 만든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도의 목적은 어찌 보면은 이런 다방들이 종로에 좀 몰려 많았다. 있었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거는 이 영상 편집할 때는 아마 지워야 될 겁니다. 수첩은 미공개 자료입니다. 안양 김정은 박물관에서 이제 수첩 이미지인데 제공했던 수첩인데요. 당시 연구할 때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양지다방, 귀거래다방 뭐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계속 유명한 다방들 예. 나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이 사실 되게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귀거래라고 적혀 있으니까. 귀거래사 할 때그 한자로 이렇게 양지, 귀거래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회사 이름인지 건축주의 회사 이름인지. 그게 다방 이름입니까? 그게 다방 이름이라고. 물론 석굴암 이제 다방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저도 귀거래는 워낙에 유명한 문화의 명소 같은 곳이라 아. 그게 없어질 때 제가 왜 신문 링크도 네, 보내드린 게 실제로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교보 빌딩 자리거든요. 네, 그 다방이 있었던 게 그래서 뭐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1950년부터 기사 검색되는 걸 보면 네. 적어도 28년 동안 존속했던 다방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죠. 예. 또 없어질 때 문제가 많이 됐고 방금 지나간 지도에 나왔던 그 아리스 다방도 꽤 유명한 예, 저거는 좀 들어갔던 거. 아리스 다방도 유명하고요. 양지 다방은 지금 종로 그러니까 YMCA 맞은편 정도에 있었는데 되게 규모가 커서 이렇게 양지 호텔 밑에 있는 양지 다방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층층이 그러니까 1층 밑 그러니까 한 1가에 있다가 나중에 2가로 옮긴 것 같은데 2가로 옮긴 다음에 뭐 그
한 층에 있는 조그만 다방 정도가 아니라 아. 2층, 3층, 4층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고 커피스 땡땡 같은 그런 분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커피스 저희 학교 앞에 땡미스. 다방이 있었는데 1, 2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난 게 그 음악다방이었기 때문에 보통 그 1층에 그 DJ가 있는 그 박스가 있었고 2층에는 그냥 스피커만 있어서 뭐 음악을 신청하려면 막 적어가지고 밑에 막 내려가가지고 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옛날 아까 사람이네요. 지도가 지나갔는데 등록 일가에 있던 게 제 책에서도 얘기했던 르네상스 다방은 르네상스 진짜 다방. 유명한 그거는 한 4층인가 5층에 있었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저기 옆에 르네상스 다방 간판을 제가 프린트해놨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요? 고전 음악실. 예. 아, 예. 그래서 뭐 사실 다방이 이때뿐만이 아니고 그때 피난수도 그런 전시 같은 데도 나왔겠지만은 금강다방 유명하고 뭐 그래서 김중업이나 그렇죠. 당시 다 몰려서 거기서 뭐 시간을 많이 때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 뒤로 60년대까지는인지 모르겠어요. 70년대 넘어가면 사실 모르겠어요. 뭐가 더 생겨서 다른 것이 이런 다방의 장소를 대체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너무 많아져서 그죠? 특별한 몇 개의 다방이 아니고 너무나 많아져서 만날 장소들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방의 시대라고도 얘기해서요. 그 다방의 정도로 시대, 다방 많았던 문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다방들은 그래도 뭐 미술가, 문인, 뭐 네.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그래도 유명한 다방들이었더라고요. 네. 이 말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한데 이거는 뭐 이것까지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한없이 늘어질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중요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송 선생님이 사실 이 책에서 소설에 나타난 서울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었지만 개인의 의견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의 서울에 대한 공간 감각이 아직 국가 권력의 힘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한 강제적 재배치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51페이지에 글도 있고, 이 글은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삶이 그렇게 뭐 어떻게 얘기하면 녹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벌이가 시원치 않았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벌이도 온전하게 뭐 그 가족이 그게 대가족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활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김중업 선생님의 어떤 그 사례로도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을 살짝은 했었어요. 왜 이렇게 멀티잡을 띄우셨을까?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직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돈을 버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 집안도 대가족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김종수 선생님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이제 60년대 들어왔어요 저희가. 사실 연표로는 1시간 반 정도 얘기했네요. 한 50년대까지 60년에 도착하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동방생명이 장이동 그룹지 10만 평 매입을 하면서 장석동에서 분리된 게 63년. 그리고 이제 역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개편이 교통 체계의 개편이라고 뭐 어떤 그런 얘기도 이제 하셨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63년이 되어야지 삼성이 동방생명을 사들이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썰 같은 것도 살짝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 버스 그죠? 삼화상훈이 이제 설립했는 게 66년으로 나와 있고 찾아보면은 그리고 이문연탄 산업단지 지금 더샵인가요? 뭐 그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는 이문연탄 산업단지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이게 연탄 산업 난방의 어떤 그 방법이 연탄에서부터 근데 그때 저렇게 근시안이었는지 모르겠다는 게 그러는데 몇 년 뭐 돌리다가 폐업해 버렸죠. 이렇게 닫았죠. 그러니까 기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기름 보일러 의무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연탄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안 쓰게 되었고
그리고 장희동 성당 68년 제가 이제 코스에서 장희동 성당 갔었는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좀 아쉬웠어요. 장희동 성당이 노동사나 뭐 이런 쪽으로도 유명했었고 보니까 성당에는 주보가 있어서 예. 일주일마다 이렇게 내는데 주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찾다 보니까 장희동 성당에서 주보를 꾸준하게 초기부터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어보진 못했어요. 아. 주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85년인가 지금 성당은 지었는데 그 이전의 기록 자체가 제가 물었을 때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뭐 어디 누군가 보관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주변에 수녀원이니 사제관이니 여러 수도의 다른 수도의 어떤 시설들이 몰려 있거든요. 장희동 성당 주변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KBS 텔레비전 방송 개시, 그래서 용화의 시대가 이제 이때 막을 내렸다는 아니지만 이제 뭐 컬러 TV가 더 들어와야 되고 방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뭐 해야 되지만 그죠? 이제 시작을 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보니까 미군 방송이 드라마를 만들고 한국 배우들이 나와서 드라마를 만들고 했더라고요. 미군 방송에서 그 채널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또 가장 60년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한일협정. 한일협정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앵무새 사건이 제가 왜 64년 6월 4일로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신문기사에는 6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무대가 장미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앵무새 사건도 상당히 유명하고 그 피해자였던 조동화 선생님 월간 춤의 발행이기도 했었고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김주호 선생님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월간 춤에는 김주호 선생님이 기고도 하셨고 그래서 조동환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테러의 피해자셨고 이유는 앵무새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정권을 비판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게 봤던 정부가 이제 그 당시 군사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테러를 했던 걸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조 세탁기를 계속 얘기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이 장희동 집에 있었어요. 밑에 아니요 세탁기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가면 이제 빨래판을 바닥에 이렇게 박아놓은 게 있어서 왜 빨래판이 있었을까 세탁기를 안 쓰고 그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근데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69년도에 이제 출시를 했지만 실제로 보급은 제가 이제 그걸 통계를 봤더니 텔레비전 보급 대수하고 세탁기 보급 대수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비싸서 그랬는지 세탁기를 못 믿었는 건지 그 세탁력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근데 90년대에도 주택들에 보면은 타일에 바닥에 욕실에 빨래판 설치하는 경우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씩 소량 세탁이나 뭐 애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세탁이나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건지.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저 순서를 얘기할 때는 이제 대중문화 연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반적인 가전 중에서 TV나 라디오는 사실 특히 TV는 제일 불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게 더 생활에는 중요한데 이제 50년대 후반부터 농촌에 뭐 라디오 보내기 운동 이런 거에서 어쨌든 금성 이 라디오도 처음 만들고 61년에 이 박정희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박정희가 지시를 내린 지 거의 한 달 만에 만들어져서 KBS 개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65년에 그 TBC까지 해서 이렇게 그 방송국을 열고 열고 계속 그 TV 보급 운동을 펼친 건 다른 중요한 생활 가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권의 홍보나 프로파간다를 위한 어떤 작업이었다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그 코미디언이면서 이렇게 김희갑 뭐 어떤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장인이 사위와 아들이 일하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팔도를 돌면서 그 소개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팔도사나의 팔도강사 이거 되게 유명한.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홍보였던 거죠. 이게 뭐 예를 들면 사위는 무슨 울산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가서 뭐 이렇게
산업단지 보여주고 예. 아 그래 우리나라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국뽕 같은 그게 2편인가 3편까지 만들어졌었대요. 네, 지금 그러면서 그게 상당히 유명한 그 어떤 홍보의 수단이었다고 그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냉장고나 이런 배 세탁기는 주로 여성들 여성혁명, 예. 여성혁명.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는 많이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옆에 세탁기 돌아가면 이렇게 책 보거나 뭐 이러고 맞아요. 있는 여성들 주부의 모습을 광고로 내보내기는 하지만 여기 이제 예. 이름이 여기 글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빨래는 시간의 낭비입니다. 예, 예. 여성들 예, 예, 맞아. 여성 해방의 그 아, 시작이라고 말하고 예, 있죠. 예, 그거 세탁기가 예, 예. 세탁기, 어떤 세탁기하고 예, 예. 뭐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이 편해지는 것보다는 정권의 홍보가 더 중요했던 거죠. 이게 뭐 빨래, 보험일, 청소, 장려교육 등등 주부들의 하고는 정말 분주하기만 합니다. 남자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여자가 하면. 예전에 아마 역사박물관에서 아파트 전시했을 때 저도 그걸 되게 재밌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 광고가 이제 맨 처음에는 분양 광고 집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는지 편리한지 나오다가 나중에 다 여성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성. 그 과정도 역시 그 아까 얘기한 가전들 때문에 네. 주거 공간의 구조 자체가 다 변하고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는 세탁기가 딱 들어가는 자리 그래서 그렇죠. 아예 그 사이즈에 맞춰서 예. 선반을 만든다든가 뭐 냉장고가 들어가야 예, 되는 예. 자리는 아예 그렇게 파놓는다든가 이런 네. 것들이 생성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런 그 구조 변화, 뭐 삶의 변화와 우리 생활의 변화들이 이제 주거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렇게 해서 한번 끊을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TV도 이제 살펴보게 되었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 장인어른 이 집에 제가 궁금한 게 생겼던 거였죠. 이 집엔 도대체 TV를 어디 놨을까? 배선이 그러니까 아, 보통 저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TV 그 그랬잖아요. 예, 예, 전 주인이 예. 주셨다고 예. 사진을. 사진을 전주인이 준 거가 아니고 그 여기 이제 전에 주인 그러니까 네. 그 바로 이 집을 파신 그 네. 주인 집은 2층이 주로 이제 다행히. 그 사는 곳이었고 1층에 이제 할머님이 계셨어요. 부부가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제 시부모님들이 계셨고 그냥 걷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2층에는 이제 본인들과 이제 자녀 가족이 2층에 살았고요. 그다음에 안쪽 그 마루의 거실에 보면은 이쪽 벽면이 이제 흰 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TV가 있거나 저쪽부터 이렇게 통으로 트이게 된 게 원래 원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주호 선생님한테 의뢰를 했을 때는 원래 여기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접견실처럼 활용이 됐고 여기는 그냥 로비처럼 활용이 됐던 곳이고 완전 서양식 주택의 예. 형태. 그리고 여기는 주로 이제 파티를 열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래서 타일일까요? 예, 그래서 타일이고 재밌었던 게 저도 그걸 몰랐는데 이게 부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여기 앞에 마당까지가 다 갈 수 없어요. 있는 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그때 당시. 에는 좀 특이한 구조였던 게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입식이네. 예, 네,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주택의 평면의 변화에서 어쨌든 난방을 하게 되면서 그 부엌의 높이가 거실과 이제 같이 맞게 된 순간 그것이 큰 변화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TV의 등장이 또 이제 거실을 또 만들게 된 거죠. 그전에는 거실이 아니고 안방에서 다들 이렇게 놀았었는데 그게 이제 거실로 이제 나오게 됐다는 그 의미에서 TV가 그냥 TV 하나만의 의미는 아니고 그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이 놀라운 게 그 바닥 난방이 아니에요. 1층만요? 아니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 벽난로가 더 유용. 그래서 코일링에 라제타가 있었고 난로가 있었고 프랑스 대사관, 주한 프랑스 대사관도 그랬고 예. 물론 그 사용자가 다르긴 예. 하지만 그래서 그 이 1, 2층의 집의 큰 집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한국식 아궁이 시스템이 아닌 벽난로와 코일링 시스템의 그 라지에타로
이게 그 유지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분명 여기 안에도 뭐 연탄 날라. 난로라든가 맞아요. 그런 거 누나했을 것 같아요. 석유 난로라든가 골로 뭐 이런 게 이런 게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집이 70년대 지어졌고 그 다음에 86년도에 리모델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6년 동안은 어떻게 이 집에서 살았는지는 저희는 추정만 할 수밖에 없고 86년 이후에 이 집이 리모델링 모습이 지금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후는 저희가 난방기구들이 조금 더 나아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겉은 번지르만데 엄청 춥고 힘든 집이었을 것 같아요.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제가 그 지난번에 할 때 이 집을 파신 분한테 그 구술로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떠오르는 게 구술 이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숙제로 내는 것 중에는 제가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있어요 그런 거. 엄마한테 전화를 해라. 보통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기억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가 살았던 시절의 그 집을 전화로 구술을 듣고 그려와라. 그래서 숙제를 제가 냈었거든요. 그래서 내 학기를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정말 온갖 집들이 다 이제 제 수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 정말 뭐 철도청 관사에서부터 뭐 한옥에서부터 초창기 뭐 양옥에서부터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더 많이 못 나갔었고 의도도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 프랑스에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실측은 구술을 하면서 실측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짓는 질문도 이제 20년간 이제 만들어진 질문 그걸 그대로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20년간 동남아시아의 대도시에 동남아시아였거든요. 대도시에 다양한 5개 이상의 주택 유형을 해야 돼요. 또 똑같은 아파트만 해서는 안 되고 단독주택, 상가주택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래서 그게 쌓여 있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게 질문을 던질 때 그전에는 어디에 사셨으며 여기로 오시게 된 계기 그리고 전기세는 얼마며 장은 어디로 보러 가시는데 교통은 어떻게 하느냐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 방에는 누가 자며 맞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혹은 그 당시에 사회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얽히다 보면은 되게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술의 그 어떤 뭐랄까 역할은 어떤 화석을 만든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어떤 그죠? 그런 게 있는 저희 사업도 실측을 병행하는데 단순히 인면, 평면, 단면을 그려내는 게 아니고 거기 살림살이라든가 그렇죠. 그 가구 배치, 동선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그리는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서 최대한의 그 생활을 삶의 단편 그 시대 그걸 구현해낼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뭐 박물관이다 보니까 자료조사하고 땡이 아니고 나중에 전시도 했을 때 그거를 다시 재현해서 공간할 것까지 좀 저희는 감안을 해서 조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이동도 실측한 집에 이번에 실측은 그 19형 내에 이미 이제 빠진 집을 재건주택을 실측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빈집이어서 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그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측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렵게 거기 사셨던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구성한 단면이랑 평면 보여드리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려달라. 그다음 거기서 있어요 생활 이런 것들 좀 병행해서 삶의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